자,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건데 좀 더 심화로 다루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랑 발표를 할 거예요. BPS, EPS, ROE, RIM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더 딥하게 정확하게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 뜻은 너무 다 알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내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BPS가 뭐냐면 그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의미인데 book value, price, book value를 price로 나눈 거예요. 한마디로 book value 순자산. 순자산이라 하는 거는 전체에 사람이 이제 저희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이제 대출도 있고 할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제외한 순수하게 내 돈만 들어간 돈. 그걸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왜 주식수로 나눌까? 왜 굳이 주식수로 나눌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차피 주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짜리 한 주가 5만 원당 얼마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태양님 오늘 발표하는 종목이 뭐죠?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BPS 얼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얼마죠? 지금 83,400원. 83,400원이요? 83,040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은행 BPS 얼마입니까? 김진혁 씨? 기업은행 BPS 잠깐만 8,500원인데 주가? 주가 8,500원에 8,590원에 BPS 8,500원 하는 주식의 BPS가 3만 원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8,500원 주고 사면 3만 원어치 돈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회사에. 땡큐죠. 그러면 네. 엄청 싸게 사는 거죠. BPS가 그러니까 BPS가 회사 주가에 비해서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회사 주가는 8,000원, BPS가 3만 원이면 BPS가 30만 원이면 더 좋은 거겠죠. 우리는 30만 원짜리를 8,000원에 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다시 그 BPS와 PBR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짚자면 주가가 그러면 8,000원 주고 산 게 3만 원의 BPS가 있으면 대충 몇 프로 가격으로 3만 원을 사는 거죠? 8,000원이면 한 퍼센트로 따지면 한 25%? 소수점으로 만들면 0.25 정도? 그게 PBR이라고 합니다. PBR이 0.25다라는 것은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25%만 대접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25% 가격에 산다. 이 회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PBR이라는 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PBR이 10%라는 건 내가 이 회사 10% 가격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BPS는 주가보다 무조건 높은 게 좋겠죠. 높을수록 좋은 거고 PBR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PBR이 그러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낮은 애들이 있어요. 0.1 뭐 이 정도. 그러면 10% 가격에 그 회사를 산다는 건데 일단 그건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회사가 진짜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회사를 10% 가격에 사지만 이 회사가 정말 곧 망해서 10% 가격 가치도 없어질 경우에 그렇게까지 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싼 거는 또 좋지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싼 거. 뭐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싸면 쌀수록 좋죠. 거의 모든 것은. 근데 너무 과하게 싸. 순대국밥이 4,000원 정도 하면 정말 좋죠. 근데 400원 한다. 위험하죠, 좀 뭔가. 뭘 넣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싼 건 좋지 않다. 근데 BPS가 그러면 그 주식의 순자산 가치라고 한다면 그다음 ROE란 무엇인가? ROE는 이거 이 네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PBR, PER에 대해서도 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PBR이랑 PER은 이 EPS와 BPS랑 주가랑 나눈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ROE라는 건 무엇이냐? 자본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이게 또 왜 중요하게 되냐면 회사가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될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주가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가격을 서로 담합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데 이 ROE라는 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회사가 가진 자본, 이 회사가 가진 총 자본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또 방금 그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게 BPS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순자산으로 얼마의 순이익을 올리는가. 오태양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 PT샵을 내셨는데 1억을 들여서 1년에 한 오태양님 인건비 빼고 한 순이익 1,000만 원 정도 남으면 1억을 들여서 순이익 1,000만 원 남고 오태양님 인건비 다 나오고 하면 이익률은 10%죠. 순 자산 대비 이익률은 ROE는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ROE가 낮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10%가 낮으면 안 좋은 거겠죠. 네. 5%가 나와서 1억 들였는데 500만 원밖에 못 번다. 안 좋은 거겠죠. 맞습니다. ROE가 낮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돈을 못 버는 중이거나 아니면 이 순 자산 자체가 너무 크거나 둘 중 하나일 수가 있어요.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태양님이 돈이 너무 많아서 개인 PT샵에 한 100억 정도 발랐어요. 근데 연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투자로서. 심각한 상황. 심각한 상황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순자산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나쁠 수도 있고 순자산 대비 어쨌든 이익률이니까 이익이 순자산 대비 어쨌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일 수 있죠. 순이익이 지나치게 작거나 순자산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대 입장에서 또 반대의 상황을 설명해보면 순자산이라는 거는 오태양님이 그 10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빚이 대신에 근데 99억 9,999만 원 그래서 순자산 10,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순자산 10,000원 들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벌면 만약에 그리고 그 99억 9,999만 원을 누가 공짜로 박지영님이 빌려준 거라서 이자도 안 내. 근데 10,000원 들었는데 1,000만 원을 벌어. 그럼 ROE가 엄청 높겠죠. 그렇게 부채가 과하게 많으면 순자산이 적어서 ROE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ROE가 낮다 높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 순이익과 순자산 그리고 그 순자산에는 부채까지도 들어가는 것. 부채가 과하게 많아서 순자산 자체가 너무 적으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으로도 ROE가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EPS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BPS를 설명 들은 것처럼 EPS에서 이 E는 earning이라는 뜻으로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 주식수분의 순자산 그러니까 총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게 BPS라고 했죠. EPS는 순자산이 아니라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기업은행 EPS가 3,600원이면 8,000원을 주고 샀는데 1,900원, 2,000원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8,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 8,000원짜리 주식에는 3만 원의 자산이 잠재되어 있고 1년에 2,000원씩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 좋은 거죠. 네. 8,000원 들어갔는데 1년에 2,000원씩 하면 몇 년 만에 원금 회수가 되죠? 4년이면 원금 회수가 되죠? 그게 바로 PER이 됩니다. PER 4다라는 거는 4년 후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가 물론 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 회사가 내가 이 회사 오너면 이 회사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회사 기업 가치만큼 4년 만에 벌어들인다. PER 10이면 10년 만에 본전 뽑는다. EPS는 다른 말로 BPS 곱하기 ROE와도 같다. EPS란 BPS 곱하기 ROE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BPS는 주식수분의 순자산, ROE는 순자산분의 당기순이익. 순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당기순이익, 순자산 그러면 EPS는 뭐였죠? EPS는 BPS ROE와 같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하나 더.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ROE는 당기순이익분의 자기자본이익률인데 ROE는 자기자본이익률이고 순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인데 BPS분의 EPS 그리고 순자산분의 당기순이익 이 네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EPS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가였고 BPS는 순자산 나누기 주가였잖아요. 근데 주가가 둘이 공통으로 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 없애고 해가지고 결국 당기순이익 나누기 순자산과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ROE가 순자산분의 순이익이었죠. 그죠? BPS는 주식수분의 순자산이었어요. 얘랑 제껴지고 그러면 이걸 두 개로 곱하면 순자산 제끼고 주식수분의 순이익은 결국 EPS잖아요. EPS가 주식수분의 순이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고 ROE는 순자산분의 순이익입니다. 순자산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내는가. BPS는 주식수분의 순자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개 다
왜 연결이 되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이게 다 각자 별개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ROE 곱하기 BPS는 EPS예요. EPS는 BPS 곱하기 ROE다. 왜 이걸 그렇게 알아야 되냐면 자 삼성전자의 어제 기준으로 BPS가 38,000원 정도입니다. ROE는 8.48%예요. ROE가 순자산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내는가였죠. 그 말은 결국 그 기업이 1년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ROE라는 건 성장률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러면 이 38,000원이 8.48%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ROE는 성장률, 이거는 자산. 그러면 자산이 8.48% 성장하면 38,000원에 8.48%니까 3,200원입니다. 그 3,200원이 한 주당 EPS는 3,215원, BPS는 38,000원, ROE는 8.48%. 이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아까 그 공식으로만 보면 그게 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순자산이죠. 순자산이 8.48% 증가했다. 순자산이 38,000원에 8.48%는 3,200원이죠. 순자산이 8.48% 증가하는 거는 우리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림이라는 아주 간단한 적정 주가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림. 이제 여러분이 요거 하나로 이 주가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S림. S림이 왜 S림이냐면 원래 림이라는 기존의 그 주가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사경인이라는 분이 만들어 그거를 좀 개조해가지고 자기 S 붙여서 S림이라고 했어요. 네. 저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서진원의 S를 붙여서 S림이라고 동일하게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EPS 나누기 요구 수익률입니다. EPS 나누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왜 여기서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가? 요구 수익률은 그럼 뭔가? 요구 수익률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평균적인 수익률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김진혁 씨가 기대하는 수익률, 현웅 씨가 기대하는 수익률,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설문조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적정 요구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적정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 기준점을 딱 정해줍니다. 기준점은 바로 BBB 마이너스 회사채 금리로 기준점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사경인 씨가 말씀을 하셨어요. 왜 BBB 마이너스 회사채 금리인가? 라고 하면 신용 등급이요. A 마이너스 뭐 B 마이너스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이게 B 마이너스까지가 딱 투자 적격 등급이고 그 이하로는 투자 불가한 투기 등급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면 맥시멈 이 정도 신용 등급은 돼야 된다 라는 기준 하에 이 정도 신용 등급이 되는 회사의 회사채라는 거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어디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그 회사가 돈 빌리는 이자, 그 이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그 회사의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고려돼서 이 회사가 요 정도 돈 빌려줄 때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겠다. 이 녀석들 신용도에 따라서 보면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신용평가사에서 매기는 신용 등급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7.86% 정도 됩니다. 회사 BBB 마이너스 등급 회사가 한 7.86% 정도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 기업평가 회사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네한테는 요 정도는 받아야겠어.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죠. 걔네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거잖아요. 채권에. 회사채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7.86%. 아, 너네 신용도면 요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요구 수익률을 어차피 이거는 되게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라서 뭔가 하나의 고정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넣었습니다. 화성산업으로 예를 들면 그럼 EPS 나누기 요구 수익률 하면 그냥 바로 딱 S림이라는 게 나와요. S림이 그리고 그 회사의 7.86%를 기대할 때 적정 주가입니다. 그 회사의 7.86%를 기대할 때 적정 주가라는 게 뭐냐면 자 보실게요. EPS가 1961원인데 7.86%를 기대하면 24,949원. 자 25,000원이라고 하죠. 주가가 25,000원일 때 7.86% 정도면 1961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24,900원이 아니죠. 이 말은 주가가 24,900원일 때 연 7.86%의 기대 수익이
EPS로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EPS는 그 회사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었었잖아요. 역으로 계산하면 EPS 나누기 현재 주가를 하면 지금 그러면 시장의 진짜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지금 진짜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20.34%. S림을 뒤집은 거예요. 현재 주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20.34% 20.34%면 100%가 돼야지 원금 회수가 되는 건데 몇 년 걸리죠? 대충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죠. 시장은 이 회사의 20.34%의 주가를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줘야지 니네 회사에 투자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PER 오케이 PER 5다 5년이면 원금 회수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 뭐 PER 20이다 좀 비싸네 20이면 다른 애들은 평균이 10인데 비싸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PER 5라는 거는 지금 이게 PER 5잖아요. 수익률이 20%면 20%씩 5년을 벌어야지 원금 회수가 되는 거니까 PER 5라는 거는 시장에서 너네 회사에 투자하려면 요 정도 수익은 나에게 줘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너네한테 돈 빌려주려면 이 7.86%는 받아야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걔네가 여러 가지 따지죠. 이 회사가 돈 갚을 수 있을까? 망할까? 돈 떼먹지 않을까? 아니면 돈 연체될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너네 정도면 7.86% 받으면 그래도 수지 타산이 맞겠다. 니네가 조금 떼먹고 니네가 좀 연체되고 해도.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금액은 이 7.86보다 훨씬 더 높은 거를 지금 평가하는 거죠. 너네 회사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나에게 그래도 20% 정도는 갖다 야지 내가 리스크 대비 내가 다른 회사 주식 안 사고 니네 회사 주식 살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PER 5다라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PER 10이고 PER 5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그 주식에게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신용등급으로 결정되는 은행에서 그 회사에게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이고요. 우리는 이 S림은 그래서 은행이 기대하는 은행이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어쨌든 잘 할 거 아니에요. 걔네들 업이 그건데 걔네가 가치 평가한 기준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 이거 S림은 은행 기준이에요. 은행 기준. 은행이 평가할 때는 이 정도 기준이 적정하다. 근데 시장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건 이거다. 그러면 적정한 진짜 주가는 이거랑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은행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걸 수도 있고 시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한 걸 수도 있고 20% 수익이나 줘야지 너네 회사에 투자할 거야. 이건 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 거겠죠. 근데 은행이 너무 후하게 평가한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걸 S림을 적정 주가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 주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네는 이 9,640원이 적정하다고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9,640원이 누구는 싸다, 누구는 비싸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어제도 팔았을 것이고 누구는 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어제도 샀을 건데 결국 그 합의점이 9,640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요. EPS, BPS, 림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합의와 시장의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내 평가의 그 괴리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1640원은 시장의 합의입니다. 합의. 나는 이게 싸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서 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평가는 9640원 기대 수익률은 20.34% 안 주면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분석해봤을 때 이거 너무 싸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적정 가격을 구할 수 있는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S림이라는 걸 첨부한다. 무조건 이게 적정 가치다 라고 말할 순 없어요. 절대 이 가격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올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합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든 간에 시장의 합의는 현재예요. 현재.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뭔가를 산다는 거는 시장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왜냐면 난 이거보다 오를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시장은 아니야 9,640원이 적정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15,000원이 적정이야 라고 하고 사는 거잖아요. 너희 틀렸어 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기준점은 잡고 가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S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효과가 있어? 시장이 맞을까요? S림이 맞을까요? 당장 내일 모레 시간이 멀지 않을수록 시장이 맞아요. 시장은 되게 단기적인 평가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틀린다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이 9,640원이 내일 15,000원이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치 분석과 곱하기 시간이 들어갈 때 시장의 판단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거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 달 뭐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는 당연히 시장이 더 맞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게 S림이라는 은행의 가치평가 기준과 우리가 매긴 가치평가의 기준 어딘가에서 맺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럼 그 S림이 얼마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전략인가, 그 S림을 기준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 그 그냥 상상 속의 숫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백테스팅한 결과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2006년 5월 1일부터 백테스트를 했고요. 매매는 실적 발표 매 분기는 아니고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월 1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적 발표가 다 집계된 다음에 하신 것 같아요.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를 200 종목을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S림 대비 현재 주가와 갭이 너무 큰 회사를 Q1이라고 놓고 갭이 제일 작은 애를 Q5라고 놨을 때 역시 갭이 클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3개월씩 보유했을 때. 코스피 200 종목으로도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지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백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주가보다 S림이 더 맞아 라고, 한 3개월 정도 투자하면 S림 가격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에게 수익을 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운 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이 맞나 안 맞나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한 여러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S림 대비 주가가 많이 차이 나는 종목, S림은 5만원인데 현재 주가 만원인 종목, S림 5만원인데 현재 주가 4만원인 종목 있고, S림 5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10만원으로 S림을 더 넘은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종목이라기보다는 비싼 종목은. 그렇게 해서 각 S림별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S림 나쁜 등급이 5등급, 좋은 등급이 1등급, 좋은 등급의 수익률과 1, 2, 3, 4, 5등급이 수익률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 S림이라는 지표 자체가 효과가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1등급을 샀을 때는 200 종목 중에서 5등급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1등급을 샀다는 거는 40 종목 샀을 때는 연 10% 정도. 가장 꼴찌인 S림이 주가보다 더 비싼, 주가가 S림보다 더 비싼,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살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좀 더 분위수를 나눠보는 거예요. 방금 5등급으로 나눠봤는데, 자, 50등급으로 나눴어요. 50분할 했어요. 50분할. 50분할 했을 때 2,000종목 정도 되는데 50분할 하면 한 40종목 정도씩 들어가겠죠. 한 종목에. 방금은 200종목 중에서 갈랐으니까. 자, 1등급 한 40종목.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서 S림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40종목 정도 샀을 때 연평균 27%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됐다. 기대가 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S림 대비 정말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연간 마이너스 13%씩 손해를 봤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웅씨, 파세코 위험합니다. 그래서 S림이라는 지표는 확실하게 알파가 보인다.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순차적으로 내려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S림이라는 지표가 설명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설명력이 없는 지표는 어떻게 되냐면 1등급이 여기 있는데 2등급 수익률이 더 좋고 3등급 수익률이 더 좋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거는 사실 설명력이 없는 거죠. 들쭉날쭉한 거죠, 설명력이.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그래프가 내려온다는 건 상당히 설명력이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서진원 림 해서 S림입니다. ROE를 여기서는 그냥 ROE만 쓸 것이 아니라 과거의 5년 평균 ROE를 씁니다. 과거의 5년 평균 ROE라는 건 무슨 말이냐? 과거 5년 동안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ROE라는 거는 그 자기 순자산 대비 얼마씩 벌어들이느냐니까 진짜 성적표예요, 진짜 성적표. 이 회사가 시가총액 대비도 아니고 순자산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능력이 있는가? 5년 동안의 성적표와 직전 4분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직전 4분기의 ROE. 최근 1년의 ROE, 과거 5년의 성적표와 최근 1년의 성적표를 평균을 내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과거 5년 평균 성적표에는 최근 1년 것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최근 1년을 한 번 더 더해서 평균을 낸다? 무슨 말이죠? 최근 1년을 2번 한다라는 거죠. 최근 1년 거에 가중치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5년 동안 컨디션 좋았는데 최근 1년 막 슬럼프일 수도 있으니까 최근 1년에 가중치를 한 번 더 준다. 이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S림이라는 지표 자체의 설명력이 입증됐고 이걸로 인해서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아요. 자, 5년 평균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내는가라는 질문이고 ROE가 우수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경쟁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S림에서는 방금 그냥 ROE만 썼는데 왜 5년 평균 ROE까지 가져왔냐면 5년 동안 계속 죽쓰다가 갑자기 작년에만 반짝 잘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5년 동안 꾸준히 잘했던 녀석이 작년에 조금 못했거나 잘했거나 상관없이 가중치를 주는 거죠. 작년에 조금 못했으면 떨어질 것이고 작년에 더 잘했으면 확 올라갈 것이고. 4분기 ROE는 이 회사의 성적을 바로미터로 나타내는 거죠. 지금 최근의 성적을.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면 지금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면 그 이유가 이 직전 4분기 ROE 문제일 겁니다. 최근 4분기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평가될 거고 지금 고평가됐다면 최근 4분기에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서 고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턴어라운드하는 실적이 안 좋게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잘 가다 갑자기 팍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주식들도 직전 4분기 ROE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녀석들을 ROE 평균으로 해서 S림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ROE를 이렇게 쓰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BPS는 그럼 한번 쓸까요? 과거 5년 평균 BPS 안 쓰고.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BPS는 지금의 순자산이니까 가장 지금의 순자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BPS는 지금 것만 쓰고 이거는 과거 5년 거를 쓰면 이거는 현재 EPS가 아니라 조금 EPS와 좀 차이 나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S림은 이 회사의 주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냥 지표로만 계산하는 되게 단순한 절대 가치 평가법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수익성이 증명이 됐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뭐 배웠냐면 오늘은 가치 평가하는 S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는 모멘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당에 대해서. 자, 우리는 모멘텀이 있고 S림이 좋고 배당이 좋으면 올란다. 주식이 오른다. 각각 오르는 주식들이죠. 근데 이게 세 개 다 적용되면 더 좋겠죠. 되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번에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계량 분석을 통해서 가져오는 주식들인데 모멘텀, 그리고 S림, 그리고 배당, 그리고 플러스로 ROE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물론 S림에 ROE가 들어가 있지만 ROE를 추가 지표로 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플러스로 수급. 우리 지난번에 수급도 했지 않습니까? 수급. 그렇죠? 수급도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영향 중에 하나인데 수급까지 넣었습니다. 그 네 가지를 S림, 배당, 수급, 모멘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괜찮다 싶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 고른 20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회사들은 10,000원 이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팩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가가 저가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소형주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10,000원 이하 종목으로 추리면 당연히 다 소형주예요. 근데 그래서 저가주 효과와 소형주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끔 10,000원 이하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ROE가 0을 초과해야 합니다. 0 미만이라는 것은 이 녀석이 순자산을 깎아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런 회사는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없겠죠. 최근 1년 동안 자산이 PT샵을 1억 주고 차렸는데 돈이 안 벌려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벤치프레스를 판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망할 회사죠. 그런 회사를 뺐습니다. 과거 1년 동안 ROE가 0 이하인 거를 뺐고, 자, 그 다음에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들로 추렸는데 요거는 뺐어요. 이번에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이 지표는 당장 배당하고 큰 연계가 없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장사를 잘 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고, 배당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주가가 싸다는 거. 두 번째는 주가가 만약에 싸지 않다면 배당을 엄청 많이 준다는 거. 둘 중 하나예요. 그렇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멘텀과 수급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을 뺐어요. 왜냐면 모멘텀이 있다는 건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수급이 있다는 것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배당이 좋을 수가 없죠. 오르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을 넣는다는 거는 되게 상반되는 팩터를 조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배당을 되게 중요한 팩터로 생각해서 집어넣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뺐어요. 자, S림. 방금 우리가 구했던 그 S림 기대 수익률이 최소 50% 이상인 종목들로만 추렸습니다. 50% 이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들을 뭉태기로 사면 50%는 가치 S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는 소리예요. S림이 3만 원이면 이 회사들은 2만 원은 한다는 거예요. 2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저평가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모멘텀, 최근의 모멘텀과 최근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을 그 수급과 모멘텀 좋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20종목의 평균 주가는 5,195원으로 만원이 안 되는 주식들이고 시가총액도 1,167억 평균. 20종목의 평균. 이거를 총액 1,100억 정도. GPA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태영님? GPA는 총자산분의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냥 스킵해도 돼요. 이거는 강한국 씨가 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 자세하게 좀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이번 주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GPA가 좋다는 거는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다.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사실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 대해서. 오태영님 기억나세요? 매출 총이익?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총 매출에서 순수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좋다라는 건 원가를 조금 들이고 마진 많이 남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GPA는 그러니까 마진율이 18%는 내는 회사라 이 말이고 5년 평균 ROE 이거 중요한 거예요. 5년 평균 ROE라는 건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10% 성장했다. 상당히 괜찮았죠. 그리고 과거 최근 1년 동안의 ROE는 13%.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죠. PBR, 우리가 PBR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PBR 0.7배라고 합시다. 0.7배. 순자산에 비해서 한 70% 평가를 받고 있다. 발표 PER은 5.6. 5.6년 후면 내가 들어간 돈은 원금 회복이 될 것이다. 시가 배당률은 2.36%로 주긴 줍니다.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베타는 좀 제껴도 되고요. 림 기대 수익률은 108%. 림 기대값은 1,657원. 1,657원이 림 기대값인데 현재 주가는 5,195원. 그러면 5,195원에서 2배 정도 먹을 게 있다는 거죠. 림대로 가치평가가 된다면 이 림까지 갈지 그 이하로 갈지 모르지만 100%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 종목이라고 본다면 52주 최저가 대비 상승률은 약 87%. 저번에 지난번에 폭락이 엄청나게 있었을 때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87%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왜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냐면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고 이건 지금 여러분이 알아볼 수 없는 지표로 제가 매겨놨긴 했지만 수급이 좋고 상승률이 약 한 17% 이상 그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모멘텀과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로 추렸어요.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필터링한 기준이 모멘텀과 평균 수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종목을 살 겁니다. 이번에 20종목을 많이 안 사고 얼마나 살 거냐면 저는 청투모 포트폴리오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이 20종목을 마치 한 종목처럼 보고 살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지표만으로만 보면 이 회사 재무제표를 좀 볼 줄 아는 김진혁 씨가 보면 이 회사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이게 한 회사라면? 왜냐? PER이 5.6배라는 건 5년 만에 원금 회수가 되는 회사인데 회사 자체의 성장률만 해도 연간 13%다? 그럼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회사 자체의 성장률 연간 13% 플러스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약 연간 18% 정도 되는 EPS 수익률 그거의 합 어딘가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기대 수익률이 20%가 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이론적인 기대 수익률은 1년에 20%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만약에 이게 단일 회사라면 최고의 회사일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단일 회사가 아니지만 우린 단일 회사처럼 만들면 되죠.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지주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지주회사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거느린 회사, 한 그 큰 회사가 자회사들을 잔뜩 거느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주회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에 다 투자하면 우리가 지주회사 아닙니까? 서진원이라는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저한테 투자하세요. 제가 지주회사니까. 자, 그래서 계량 분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 계량 분석, 저는 지금 여기서 20종목만 따로 뽑았지만 앞으로 한 100종목에서 200종목 정도를 매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추려서 그 기준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 100종목과 200종목을 투자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왜냐면 좋은 종목들을 추렸는데 이 안에서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000종목 중에서 뽑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종목 발표는요, 이겁니다. 상위 20종목 평균이라는 종목을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저는 딱 재무제표로만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산 투자한다, 아,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라는 생각하지 말고 한 종목 산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거 20종목을 어떻게 다 사?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이트를 몇 개 다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들인데 이거를 좀 하나씩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investing.com은 뭐가 좋냐면 여기 시장이라는 거에서 원자재, 외환, 지수, 뭐 5만 가지 그 지수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주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알려주고요. 여기서 한번 미국 볼까요? 미국 지금 오늘 토요일이니까 안 하겠구나. 원자재, 외환, 선물, 뭐 달러, 원.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우리나라는 그냥 코스피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알고 싶을 때, 그리고 좀 백테스팅,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 지표 자료들을 대량으로 구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의 그 장기 가격 지표를 보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을 때 여기에 지금 일반, 개요, 프로필, 과거 데이터인데 과거 데이터를 누르시고요. 이거 어차피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필요하시면 이거를 다시 돌아보시면 될 거예요. 기간을 설정합니다. 언제가 맥시멈인지 모르면 그냥 일단 최대한 앞으로 당겨보면 상장된 날부터 나옵니다. 13년 2월 26일부터 일간으로 이 데이터가 다 나와요.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변동폭까지 해서 데이터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채별 금리 보는 방법. 이건 그 한국신용평가에서 이제 회사채별 이게 AAA 등급에서는 5년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물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5년물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 5년이나 돈을 빌려주려면 이 회사가 5년 안에 절대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매기기 때문에 5년물로 보시고요. 이게 계속 변해요. BBB-는 현재 기준 5년물 7.87%. 트레이딩 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HTS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시면 시세가 나오는 게 사실 현재 시세가 아니라 15분 전 시세가 지연 시세로 들어와요. 현 시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유료입니다. HTS, 증권사 HTS에서 이 사이트에서 그 존슨앤존스 치면 실시간 시세가 나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몇 주가 저번에 그 오승진 씨가 물어봤죠. 안 사진다고. 15분 전 매물이니까 안 사지죠. 근데 여기서 실시간 매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 해외 주식 시세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지수 정보 구하는 데는 코스닥 지표랑 코스피 지수가 필요할 때는 investing.com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여기가 좀 더 세밀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컨토피안이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계량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컨토피안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계량 분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급 좋은 회사에서 모멘텀 좋은 회사에서 ROE까지 괜찮은 회사를 사실 말한 거예요. S림 괜찮고 수급 모멘텀 좋은 게 지금 이 전략에서 차용했습니다. 모멘텀 좋은 회사 중에서 ROE,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회사 중에서 성장률까지 어느 정도 있었던 회사를 골랐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인데 번역기 돌리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얘네가 그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게 시장 평균 SPY라고 S&P 500 지수고 이게 얘네가 테스트한 결과인데 압도적으로 초월하고 있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전략,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20종목 이거를 계속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매하면 저도 분명히 그게 압도적으로 초과할 거라고 확신해요. 백테스팅을
해볼 필요도 없을 만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S림 전략으로 백테스팅한 거 보셨죠 아까? 그래서 요거도 보셨죠? 결국 이제 백테스팅하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준에서는 지금은 당장 어렵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괜찮은 아이디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전략이 있었네요. OECD 다들 들어보셨죠? OECD 선행지표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 제가 링크 건대로 가셔서 그래서 컨트리에서 코리아 빨간 선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이거를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셀렉트 데이터 온리 하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온 이 데이터만 쭉 뽑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이걸 열어서 최근 것만 보실게요. 작년 1월부터 차트로 보면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입니다. 이게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8월이 최고 안 좋았고요. 8월 이후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3월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각도가 좀 줄었지만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100이 기준이에요. 100. 100보다 아래면 경기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0보다 위면 경기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100보다 위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고 100보다 아래면 나빠질 거라고 기대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둔화된다는 기대하는 건데 거의 100에 근접했어요. 둔화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가 지난달보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는 주식을 팝니다.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떨어질 때는. 또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을 삽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1990년부터 반복을 하면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실제로 낮고 실제로 높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보다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둔화가 감소하고 있기만 해도 주가는 오릅니다. 꼭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둔화가 시작되기만 해도 주가는 떨어져요. 100 이상이어도 지금 만약에 105인데 다음 달에 104가 된다? 그럼 떨어져요 주가는. 왜냐면 주가라는 거는 기대 심리고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은 아주 단순하게 OECD 경기 선행 지표가 전달보다 상승하면 주식에 투자하고 상승하지 않았으면 현금을 가지고 예금에다 집어넣었다가 예금은 한 달만 안 되니까 CMA 같은 통장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인상적이죠? 아주 단순하고 요 전략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지난번에 수급에 대해서 말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13.18% 수익이 난다. 2002년부터 연평균 13% 정도 수익이 기대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이거는 지금 통계청에 들어가면 외국인 수급 현황이 나와요. 이번 달 외국인 수급 현황이 나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얼마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수급이라고 안 나오고 국내 전체를 뭐 81조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76조 다음 달은 79, 70조, 80조 이렇게 하면 12달치 쭉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76조를 보유하고 70조를 보유하고 80조를 보유하고 여긴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뭐 200조 보유하는데 절대적인 값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12달간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했는가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았습니다. 이번 달의 외국인 우리나라 증시 보유액이 과거 12달과 비교할 때 몇 등? 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1등이다? 주식 100%. 2등이다? 그러면 12달이니까 12개월분의 2면 몇 프로죠? 자, 12달 중에 최고로 이번 달이 높아. 수급이. 외국인 보유액이 이번 달이 12달 중에 과거 12달 중에 제일 높아. 그러면 12점. 8% 단위로 움직여요. 8% 단위. 8.2%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 이번 달의 외국인 그 주식 비중이 과거 12달 중에 제일 크다면 주식에 100% 투자하고 11번째로 크다면 11번째로 크다면 12달 중에 11번째로 크다면 92%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8%씩 깎아나갑니다. 10번째로 크다면 84% 투자하고 만약에 꼴찌라면 완전히 현금을 보유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 비중을 이거는 제가 전략을 제가 더 디테일하게 더 올려드릴게요. 말로 설명하면 좀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도 수익률이 아주 보기 좋죠.
방금 보여드린 OECD 선행지표랑 이 녀석이랑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상대 모멘텀 전략이랑 아까 보여드린 S림 전략이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정말 가치 투자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랑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과 종목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겠다 한다면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자.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좀 마치고 싶은데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보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미래 가치와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막 기대 성장 가치 이런 뭐 무형의 것들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무형의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다 다르는 거예요. 결국 재무제표는 내가 다르게 해석할 뿐이지 사실 그 숫자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대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진짜 가치 투자가 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아닌 실제 가치에 집중하자. 실제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가치주 종목 중에서도 수급이랑 모멘텀을 고려했던 것처럼 OECD 경제선행지표도 고려하는 것처럼 전략적이고 좀 현명한 가치 투자자가 되자.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달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이나. 싼 거 좋은데 순댓국밥 400원인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순댓국밥이 한 5,000원 정도면 싼 편이죠. 근데 장사 잘 되는 곳으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으로 가는 그런 전략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좀 해야죠. 단순히 막 가격만 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 항상 겸손하자. 원칙을 잃지 말자. 시장이 겸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자만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맞아. 지금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시장의 합의라 그랬는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 결국 시장에서 그쪽이 좋다라고 밀어주고 있다는 게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막 폭락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이러면서 막 사. 안타까운 얘기지만 진짜 최근 폭락할 때 아는 사람들이 인버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역방향 투자 더 떨어져야지 하면서 되게 시장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진짜 시장에서 아웃되고 너무 힘들어졌어요. 원칙을 잃지 말자. 또 우리가 지난 처음 시간에 말했던 투자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기억하고 그거를 절대 깨면서는 안 됩니다. 수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칙을 수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원칙을 좀 힘들다고 무섭다고 아니면 좀 미국 기차 출발하기 전에 타야 된다고 그 원칙을 깨서는 안 됩니다. 수정한다라는 거는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수정은 언제 하는 거죠? 수정은 이성적일 때, 정상적일 때,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막 미국 기차가 출발한다고 미국 기차에 탔던 오승진님 제가 그 처제라서 투자 금액을 딱 픽스 시켜줬는데 더 산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미국 기차 출발하기 전에 타야 된단 말이야. 아니 원칙을 깨는 거예요. 벌써 깼어. 아니 벌써 깼어. 시장이 겸손하지 못한 거고. 자 이번에 때려 맞았죠? 그저께. 네. 시장이 겸손하지 못하고 원칙을 깨면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리죠. 맞아도 돼요 아직. 어릴 때 맞으면 뼈도 붙고 부러져도 금방 붙으니까. 자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는 투자를 하자. 이거 저도 힘듭니다. 탐욕과 공포라는 게 인간인 이상 누구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근데 확실하게 맞아봐야지 맷집이 들어요. 맞아봐야 공포에 좀 익숙해지고 좀 놓쳐봐야 탐욕에 무뎌지고 지금 저는 놓쳤거든요. 저는 코스피 2000에 주식을 거의 전량 매도하고 사업자금으로 빼놓은 상태인데 놓쳤죠. 코스피 10% 이상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또 놓쳤는데 덤덤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너무 두들겨 맞아서 공포스러웠거든요. 이건 근데 맷집이 생겨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붙어야 돼요.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근데 항상 좀 이겨내려는 생각을 하자. 그리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죠. 일주일에 한 권씩 종목 보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요. 여러분은 제가 장담컨대 1년 안에 상위 5% 안에 드는 프로 투자자가 됩니다. 이대로 지속하시면
공부하는 투자자 많지 않아요. 정말 없어요. 제가 뭐 어림잡아 제 경험상 보면 전체 투자자 중에 공부하는 투자자는 15% 10% 될까 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공부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5가지 진짜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월급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했었죠. 답 없어요. 솔직히 우리 월급 받아서 노후 빈곤 확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짜 가치 투자자가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10% 중반, 20% 중반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다면 제가 계산해봤는데 제 목표 수익률만큼 내면요 저는 9년 안에 30억을 모아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룹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인 건 맞지만 지금 절대 빠르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커리어를 좀 더 쌓아야지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커리어는 커리어고 이건 이거고 합리화예요. 그런 거 다 피곤하고 뭐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고 주식 투자할 새가 아니고 내 자본이 적으니까 아니고 이거 다 합리화예요. 여러분 절대 빠르지 않아요.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셔도 빠르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셔야지 40대에 여러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